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태민 교수님 다시 한번 모셨어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다시 한번 초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초대를 좀 했습니다. 인사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하고 같이 대화하고 나서 제가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핫스타가 되셔가지고 교수님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이 책도 정말 많이 지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 코인에 대한 이야기, 또 지정학적 이야기 이런 얘기 좀 많이 여쭙고 또 저희 채널은 다소 단순한 인터뷰, 이렇게 질문 드리고 답변 듣는 인터뷰라기보다는 대담을 지향하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과 좀 부딪힘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 이제라도 사야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유돈이 있으면 사셔야죠. 이제라도 사야 된다. 네, 그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네. 1년, 2년 단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10년 안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 근거를 혹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러 근거가 있는데요. 네. 일단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플랫폼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피할 수가 없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기도 한 지정학적으로 보면 세계가 분열되고 있을 때 개인들한테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특히 부자들일수록 살아남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은 비트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슈퍼리치들이 비트코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좀 접근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하나하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론 책에서도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접근하는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색다른 색다른 관점을 좀 제시를 많이 해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접근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제 관점이 색다르다고 보지 않고요. 원래 전통파 비트코이너라고 생각하는데 워낙에 이제 블록체인 쪽에 계신 분들은 기술과 속도 이런 것만 보니까 이게 인문학적이거나 어떤 지정학적 맥락은 잘 안 보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깨달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비트코인 부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공부한 게 자금 세탁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질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달러의 위상에 도전하고 국가의 법정화폐에 도전하는 것을 미국이 놔둘 것이냐 혹은 중국이나 이런 거대한 국가들이 놔둘 것이냐라는 질문을 저 혼자 돌파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국제금융 시스템의 현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럼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자금 세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세탁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자금 세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해칠 수는 없다. 미국 정부든 각국 정부가 이 코인을 그냥 짓밟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밟힐 수 없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자금 세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이렇게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비트코인을 주류 금융 공영 기업들이 수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죠. 그렇죠. 접근을 이제 억제하고 있죠. 거래를 막는다든가. 이제 교수님이야말로 저보다 더 거시경제 전문가시지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첫 번째가 자금 세탁이에요. 그렇죠. 자금 세탁, 테러 자금이라든가 적성 국가에서 쓰니까. 두 번째가 디플레이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자들이 엄청나게 싫어하죠. 왜냐하면 통화량을 만들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속성이 디플레이션이잖아요.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보다 더 두려워하죠. 두렵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의 속성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디플레이션의 속성이 있다는 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수량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도 인플레이션입니다. 조금씩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속도가 4년마다 줄어들죠. 개수가 줄어듭니다. 스타트 플로우에서는 똑같은 양이 늘어나더라도 줄어드는 거고요. 볼륨은. 그런데 절대 볼륨이 처음에는 10분에 50개씩 나오다가 4년 지나서 25개로 나오다가 그리고 나 4년 지나서 12.5개로 나오다가 지금 6.24 25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내년에 또 줄어듭니다. 3.5
예. 소수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속성이 있다고 보죠. 디플레이션 속성이 있다. 자금 세탁과 디플레이션 속성. 세 번째는 이제 국경이 없어요, 비트코인이.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각 개별 국가의 통화 주권이 무너집니다. 네. 쉽게 말해서 네. 통화량이라든가 이자율을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브레이크하고 엑셀이 안 먹는 거죠. 그렇네요. 그 세 가지 관전 포인트로 비트코인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어쨌든 집합할 수가 없다.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예. 그러네요. 또 이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적인 접근만 하시는 분보다 이 코인 그 자체를 보는 것도 좀 중요한데, 사실 또 코인을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 생각하시는 분들조차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지정학적이거나,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숲을 보시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런 접근이 아니라 그냥 전고점, 전저점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싸네, 그럼 투자하면 안 돼. 싸네, 투자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다각도로 코인에 대해서 우리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이 책에 있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인간의 분열에 지리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이렇게 딱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의 정의를. 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지.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도 출처가 나오지만 기존의 학자들이 그렇게 그렇죠. 하는 말이고요. 근데 이제 지정학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교수님이 그걸 채택한 이유는, 그렇죠. 아무튼 그것을 내가 공감한다라는 뜻이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대항해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한 5, 60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연결하는 거는 바다예요. 육지는 세계를 분열시킵니다. 사람들은 보통 거꾸로 알고 있죠. 저도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육지를 통해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육지는 강과 산맥과 사막으로 분열되어 있고요. 바다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다는 필연적으로 하나의 패권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미국으로 넘어왔죠. 그렇죠. 제가 지금 언급한 나라들이 해양 강국들입니다. 그러네요. 역사적으로 바다를 누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자들께서도 다 보신 영화일 텐데, 그 캐리비안 해적이라는 영화. 그게 상당히 고증이 많이 되는 영화입니다. 오락 영화지만. 거기 보면 그 캡틴이 군인 출신인데 상인이기도 하고 해적이기도 하죠. 대항해 시대라는 게 뭐냐면 군인 같은 해적, 해적 같은 상인, 상인들, 이 5개의 그 참여자들이 바다에서 온갖 군상을 벌이는 게 대항해 시대거든요. 그러네요. 자기 나라 배는 보호해주면서 남의 나라 배는 약탈하고. 그러네요. 심지어는 약탈 면허까지도 허용했습니다. 국가가. 사략선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질서가 잡히려면 한 나라가 패권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를 지금 연결해주고는 한 나라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인가요, 지금? 바다를 연결해주는. 바다를 연결하는데 지금 서포트해주고 있는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잖아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호르무즈에서부터 우리나라에 한 보름 이상 걸려서 오는 유조선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이걸 대항해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 국제유가 또 급등하고 난리 나죠. 그런데 미국이 이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더 이상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지구가 분열되는 거죠. 경찰적 지위를 내려놓겠다. 그럼 이제 우리가 육지망을 이용해야 되는데, 육지는 엄청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1500년도에 바젤의 한 상인이 기록한 거에 의하면 라인강 상류, 스위스 라인강 상류에서 하류까지 물건을 실어 옮기는데 백장령, 공장령 막 지나면서 30군데 이상에게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게 원래 라인강의 수로의 그 현실이에요. 그걸 이제 신성로마 제국 때 잠깐 통합이 됐다가 해체 상태로 거의 1000년 있다가 독일이 통합을 한 거죠. 그렇군요. 지정학적 견지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좀 바라보시고 또 달러를 또 바라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선했고 재밌었고, 제가 그동안 이제 갖추지 못한 어떤 그런 정보나 널리지를 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이 책을 통해서 저도 됐고요. 또 말씀 속에서도 좀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인데요. 우리 독자분들께서 갖고 계신 좀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토시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다 아실 텐데, 그래도 또 우리 교수님이니까 상세하게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네. 이분은 도대체 어떤 배경, 어떤 의도로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을까 네. 하는, 물론 우리가 사토시한테 질문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토시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게 있긴 있는데. 말한 게 있지만. 있는데 예. 그 저희는 모르죠. 그렇죠. 저희는 모르죠. 그래서 그 저희는 말한 건 있지만, 예, 저희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해석이 담기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해석하시는 네. 사토시의 의도, 네. 비트코인을 만든 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정부적인 의도로 만들었어요. 반정부다. 사실은 무정부주의자들이죠, 그들은.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마저도 자유의 보호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간섭한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들이 모인 게 언제냐면 원래 각각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다가 네. 원래 뭐 100년도 더 된 거죠. 무정부주의라는 건. 근데 네. 기술을 무장해서 이들이 그 어느 그룹을 만드는 게 인터넷의 부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1993년, 4년 무렵에 네네. 실리콘밸리에서 일군의 사람들이 모여서 엑스트로피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네. 그 판매량이 많지 않은데 예. 진짜 좀 우리말로 속되게 또라이들끼리만 만들어서 보는 잡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고자가 독자이고 독자가 기고자이고 하는 그런 잡지입니다. 네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잡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다 나와요. AI, 네. 그다음에 신경망 확장 로봇, 네. 그리고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단어만 안 나오지 그 속성이 다 나옵니다. 여기. 아. 이 그룹이 있어요. 1군의 그룹들이. 네. 이들이 계속 이제 처음에는 반문화적, 카운트컬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오는데 여기에 이들이 무시 못할 게 그냥 또라이가 아니라 네. 기술로 무장한 또라이거든요. 네, 그렇네요. 예, 예, 예. 그들이 이제 10년 있다가 만들어낸 게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작품이죠. 네. 그리고 세상을 지금 다 발칵 뒤집어 놓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반정부주의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적인 어떤 반정부를 지향하는 무기 같은 것들이 나온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시네요. 저는 이제 반정부주의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반정부주의를 좀 반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특히 이제 무정부, 반정부가 얼마나 위협스러운지를 최근에 이제 IT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치안이라는 것이 붕괴되고 법적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렇죠. 국방 시스템이 다 붕괴되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고 네. 치안이 붕괴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고 힘센 자가 힘 약한 자한테 약육강식을 당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그 역할, 말 그대로 나라를 지탱하게 해주는 그 역할은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뭐 100% 동의합니다. 그러세요? 수단만 봐도 얼마나 힘드니까 백성들이. 수단도 그렇죠. 네. 예, 예. 군인하고 군인 같은 깡패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좋은 편인지 나쁜 편인지는 좀 사치스러운 질문입니다. 아, 빨리 강자가 제패를 해야 돼요. 강자가 제패를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을 삼국지를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네. 삼국지 얘기를 잠깐 해보면 예. 무엇도 아는 이야기지만 네, 재밌습니다. 왜 유비가 그런 지식인이 그 공손찬하고 동문이거든요. 삼국지를 보면 네. 공손찬은 이미 저쪽 북쪽에서 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유비는 베이징 오늘날 베이징 근처에 있는 누상촌에서 돗자리를 팔고 있었을까요?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사실은 맥락을 보면 돗자리를 팔고 있었던 게 아니라 돗자리를 만들면서 시장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말기에 굉장히 힘이 약해지니까 장사꾼들이 장사를 안 하죠. 왜냐하면 장사 펼쳐놓으면 이놈이 와서 뜯어먹고 저놈이 와서 뜯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유비가 장비 데리고 시장을 평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돗자리를 깔고 이상한 짓을 하면 이제 혼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비도 조폭이고 다른 애들도 조폭이지만 유비가 조폭인데 왕서방이 나와서 비단을 팔죠. 왜냐하면 유비는 그 조폭이긴 하지만 압도적인 조폭인 거죠. 그렇죠. 혼자서만 뜯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국가입니다. 그 삼국지라는 이야기 자체가 영웅 호골들이 막 생겨나는 거는 1편, 2편이고 하나씩 제거되잖아요. 영웅 호골들이 제거되면서 통일로 가는 거잖아요. 무력 통일. 그렇죠. 그래서 국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도덕적 관점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게 수단을 보면 강한 자가 압도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정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국가들 간의 관계도.
재밌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 지금 막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네. 비트코인이 이때부터 무섭게 오른다. 네. 혹시 이때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도 어느 방송사에서 그걸 물어봐서 네. 제가 그거 맞추면 다시 불러달라고 그랬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부터 네. 무섭게 오릅니까? 내년 1월 1일이 어떤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기준점이 될 것이다. 네. 특히 미국에서 큰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비트코인은 뭐 미국에서 오건 어쨌건 비트코인의 내생적인 요인이 큽니다.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예. 50개에서 25개, 예. 12.5개 줄어드는 게 내년에 3. 몇 개로 5월이나 6월에 줄어들어요. 네. 보통 이 반감기가 있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면 네. 보통 20배 오르고 거품이 꺼집니다.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네. 네. 여태까지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번엔 다들 주목을 해요, 이거를.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퀘션이 있는 거예요. 예. 모두가 주목하는 잔치상에 먹을 게 있을까, 과연?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두가 주목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게 좀 앞당겨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지금까지는 1월 1일, 24년 1월 1일로 생각하셨지만, 그렇죠. 조금 더 앞당겨진다.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반감기가 2024년 여름에 있으면, 네. 2025년 1월부터 올라야지 맞아요. 네. 그게 여태까지 패턴인데, 네. 모두가 기대를 이번에는 하기 때문에 미리 반영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내년에. 내년에. 왜냐하면 사람들한테는 이게 내재 가치가 없다 보니까, 실물이 없다 보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물리적으로는 의미가 없죠. 뭐 1월 1일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네. 사람들은 되게 중시 여기죠. 그래서 202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6개월 후에 1월 1일이 어떤 네. 분수령적인 개념들이 되고, 또 하나의 이유는 네. 이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새 정부를 지났단 말이에요. 네네. 한국 정부 말고 미국 정부. 네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그렇죠. 근데 이 오바마는 무시했어요, 비트코인을. 예. 트럼프는 한 번, 비트코인 욕 한 번 했지만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때 미국의 공용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겠다라고 많이 청사진을 발표했고요. 네. 바이든 정부는 그런 공용 기업들한테 경고장을 날리고 있죠. 경고했죠. 예. 그리고 본인들도 지금 막 거래소를 때려잡고 있잖아요. 네네. 가장 반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네요. 바이든이. 예. 그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때가 내년에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언제나 탄압을 받으면 위축되다가 네. 사람들한테 인식을 심어줘요. 못 없애네. 아. 검증이 돼버려요. 그렇게 했는데 못 없애네. 그렇죠. 아. 그러면 무섭게 만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미국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싶은 마음인데요. 지금 말씀 속에서도 좀 묻어나고 있지만, 이 지정학이라는 것, 이 지정학의 지정학을 이해하는 어떤 출발점, 그건 분명 또 미국이다. 그것은 아마도 이제 말씀 속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보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결국 지정학의 이해의 출발선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이유. 그럼 철저하게 비트코인을 깨닫고 나서는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비트코이너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무엇에 대한 도전이냐 하면, 비트코인을 설계한 사람들의 의도는 무정부주의지만, 네. 저는 이상주의자라고 보고 네.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네. 비트코인하고 그들의 의도와는 별개예요. 네. 이거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니까.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분명히 기존의 포스트 1945 시스템에 매우 도전적이에요. 네. 네.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세탁도 있지만은 통화 주권이라는 부분을 건들기 때문에,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케인즈하고 덱스터 화이트가 만든 100여 개의 개별 국가의 로컬 통화를 존중하면서 그 네. 로컬 통화를 달러의 고정 환율로 묶어놓고 세계 무역을 보호하겠다라는 그 시스템이 물론 중간에 많이 변했지만 네. 완전히 결정타를 날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포스트 1945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한 거고, 네네. 포스트 1945 시스템은 바로 미국의 항공모함 위에, 네. 그걸 우리가 달러 체제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달러 뒤에는 항공모함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항공모함 체제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내구성이 있는지는 저한테 매우 관심사죠. 네.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네. 또 이런 질문 할게요. 왜 이렇게 미국이 네. 비트코인에 집착하는 걸까요? 미국이요? 예.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미국은 당연히 집착한다고 느껴지는데. 네, 미국은 당연히 세계를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데, 일단 미국의 행보를 보면 미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사람들이 하지만, 예.
한다고 해서 승인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업을 해도 달러의 주의에 대해서 도전을 하면 10년이 지나도 응징을 합니다. 네. 일반 사기업들이 네. 사례가 많아요. 네네. 제 책에도 여러 번 썼지만 네네. 이골드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렇죠. 국적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세계 정부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까리까리한데 네. 금융에 있어서는 세계 정부가 있습니다. 미국이. 예.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예. 미국이 제재하는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가 아니죠. 예. 근데 그 망이 미국 망이 아니거든요. 네네. 스위프트만 해도 그게 벨기에예요. 예. 근데 미국이 제재해요. 그렇죠. 놀랍죠? 예. 미국이 거의 사실상 세계 정부예요. 금융에 예. 있어서만큼. 맞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도전한다? 미국이 놔두진 않습니다. 10년 지나도 응징을 하는데 네. 비트코인 15년 지나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응징은 못하죠. 네. 못한다는 걸 알아요. 미국 엘리트들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비트코인에. 네. 바이든 정부는 딱 두 개를 문제 삼고 있어요. 네. 하나는 바이든 정부는 환경을 중시하는데 네. 비트코인은 환경에 반한다고 보는 거죠. 전기를 많이 쓰니까. 네. 그래서 일단 싫어하고. 네.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북한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건 알려진 겁니다. 그렇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한 5, 6년 전에 전 세계 병원이나 학교 같은 데 서버를 다운시켜 놓고 네. 비트코인 보내면 풀어줄게 하는 랜섬웨어가 네. 유행했었죠. 네. 그거를 주도한 게 북한의 해킹 그룹 북한의 라자루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은 해커로 키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한의 해킹 기술은 세계 최고거든요. 네네. 미국도 감당 못할 정도예요. 네. 소니 피처스가 김정은을 주인공으로 한 코미디 영화를 만들었다가 본사가 털렸죠. 기억나시죠? 해킹을 네. 당해서 본사가. 예. 네. 그런 관점에서 특히 바이든 정부는 그렇죠. 비트코인의 존재를 용납하기 싫어한다. 그렇죠. 라는 것이고,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통합 패권을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통합 패권의 도전장을 내미는 그 무엇이든지 이렇게 처치하려고 한다. 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민감하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민감하겠죠. 네. 근데 중국이 민감한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네. 실제로 미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염려를 하지만 네. 이렇게 완전히 공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지는 못해요. 네. 그런데 중국은 계속 공격적인 정책을 취했거든요. 2017년도에는 거래소를 퇴출했고, 네. 2021년도에는 채굴 자체를 금지했잖아요. 네. 중국은 왜 그러냐? 중국은 뭐 세계 금융 시스템을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떠받드는 것도 아닌데 네. 왜 그러냐면요. 중국은 자본 통제 국가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중국 안에서 어떤 사업가가 사업을 해가지고 몇 천억의 부를 읽어서 이거를 팔아가지고 위안화로 중국은행에 갖고 가면 달러로 안 바꿔줍니다. 네네. 여러 절차가 있고요. 그렇죠. 그 자본 통제 국가인데 비트코인은 그걸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통화 주권이 되게 중요하죠, 중국은. 왜냐하면 미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 독립적인 이자율하고 독립적인 환정책을 펼쳐서 수출 경쟁력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심지어 미국은 중국 보고 환율 조작국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위협이 돼요, 비트코인. 그래서 중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두 정부가 민감한 이유가 달라요. 그러네요. 이유가 좀 다른 경향이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가장 선도적으로 국가라는 모습을 갖춘 그런 경제권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먼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 그러니까 중국의 디셉이죠. 을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시도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코인과 견주어서, 비트코인과 견주어서 자국의 이 디셉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 이것을 좀 배제하려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은행들은 다 국유 은행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는 상업은행이 없어요, 사실. 예. 상업은행의 모양만 있는 거고. 그렇죠. 상업은행들의 어떤 그 발언권이 없죠. 네. 그래서 CBDC를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여러 가지 경우가 된다. 자, 코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 10억까지 오를 수 있습니까? 10억은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10년 안에는 분명히 갈 것 같아요. 분명히 간다. 네. 그럼 10억까지 올랐다가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패턴 보면 10억까지 올랐다가 2억까지 떨어지죠. 그렇군요. 10억은 당연히 가고 근데 10억까지 갔다가 또 2억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비트코인에 관한 그 시작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정학적인 그런 배경까지 제가 좀 공부를 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번에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말 그대로 지정학입니다. 네. 중국. 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위기가 올 거라고 보십니까, 혹시? 중국은 이미, 그러니까 이건 저의 의견이 아니고요. 많은 지정학자들이 중국은 이미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중국이 느끼시겠지만은 개방과 그 권위주의의 연착륙으로 가다가 완전히 회귀했어요. 네. 그게 바로 위기 돌파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 총동원 체제라고 부르는데 네. 사회 총동원 체제로 가지 않으면 중국은 발전 경로상 와해가 되도록 되어 있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좀 다른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사회가 이완됐죠. 네네. 좋게 말하면 다원화된 거고요. 네네. 민주화된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굉장히 우리 어렸을 때는 굉장히 우리 교복도 입고 머리도 빡빡 깎았고 뭐 네. 권위주 사회 전체가 권위적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중국이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수준에 올라왔거든요. 우리 1980년대 수준에 올라와서 네. 우리가 민주화로 가지 않더라도 네. 탈권위로 가고 네.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입김이 강해지고 네. 그다음에 사회 민간 영역에 활력을 얻고 이렇게 갔으면 진통은 있었겠지만 좋았지만 네. 그렇게 못 간 거죠. 그렇게 못 가니까 오히려 회귀하면서 사회 총동원 체제, 오히려 더 국가주의적으로 가고 있죠. 지금 시진핑 정부가. 네. 그 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를 좀 상상해 보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4%, 5%대 성장률을 유지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위기의 개념은 뭐 역성장으로 간다든가 예를 들어 코로나19 때도 중국은 역성장을 피했거든요. 물론 성장률 레벨 자체가 6% 수준이었으니까 그 감소폭을 보면 4%포인트만큼 조정된 거예요. 성장률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2%포인트, 2%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예를 들어 2%인데 조정된 폭이 3%포인트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운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조정폭은 비슷해요. 근데 중국이 그만큼 고도의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제 충격이라는 조정폭만큼 조정은 된 건 맞지만 역성장은 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위기 국면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러시아도 위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역성장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때 역성장했고 조금 살아났다가 전쟁 때문에 또 역성장하고 또 23년에도 역성장하고 22년에 역성장인데 그거보다 더 커지는 거죠, GDP 규모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저는 위기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혹시 교수님이 그리시는 그 중국의 위기도 비슷한 건지 아니면 좀 차이가 있는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정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음모론을 피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우리가 미국, 중국을 쉽게 얘기하지만 이게 단일체는 아니에요. 그럼요. 예. 다 큰 나라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도 저는 잘 모르는 분야고 제 영역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가 관감을 안 되게 굉장히 거대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중국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회 응집력이라는 그 구조적인 관점에서 현실주의 지정학자들이 거론하는 거고요. 네. 응집력이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마치 EU가 붕괴되듯이. 그렇죠. 네, 거기에는 뭔가 그 국가가 단일체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변화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느냐 이런 개념인 거지. 네. 이코노미스트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장률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자율 가지고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건 아니죠. 얼마든지 이제 성장은 계속하면서도 사회가 이완되거나 해체될 수 있죠. 그럼 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중국이 위기에 직면한다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는 소련 체제가 붕괴돼서 러시아랑 여러 나라로 이제 분리됐잖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우즈베키스탄 그 테니스 국가대표랑 경기를 했습니다. 정말 경기를 했는데 단식 경기를 했는데 그분은 지금 현재 한국 청소년 국가대표팀 코치세요. 복식 코트를 쓰시고 저는 이 라인을 테이핑 해가지고 하프 코트만 썼어요. 몇 대 몇으로 승부가 났을까요? 글쎄요. 10대 0으로 졌습니다. 공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역시 우즈베키스탄도 소련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랑 같은 나라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 것처럼 중국의 모습도 그렇게 여러 지역별로 분화돼서 독립된 국가 형태로 분리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그런 개념입니까? 진작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거를 봉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터 자연이라는 국제 지정학 전문가에 의하면 중국의 남부하고 북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남부 해안지대하고 북부는 그래서 남부는 돈이 많고 산업이 발전했는데 북부는 이제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내부적 구조에서 보면은 북부의 정치 권력이 남부의 경제 권력을 제압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지역 감정이 있지만 이제 이게 봉합이 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권위주의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네. 티베트하고 신장 이후로도 있지만 중국의 한족 안에서도 이게 다르다는 거죠. 봉합하려면 이제 사회 총동원 체제로 가야 되고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의 관심사인데 그럼 사회 총동원 체제로 가면 산업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네. 아시겠지만 IT나 이쪽을 키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중국은. 왜냐하면 IT 쪽에 이렇게 네. 테크놀로지는 제조업에 가깝지만 네. 그 소프트웨어는 창의력이 기반이 되고 문화잖아요. 네네. 그쪽으로 쭉 중국이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줬죠. 네. 근데 그 CEO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아, 그런 면에서. 네. 예. 그리고 길들여지고 CEO들이. 예, 길들여지죠. 왜냐하면 중국이 예. 글로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창발력에 기초한 산업으로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중국의 모습을 그렇게 그림 그리고 계시고. 그러면 하나만 또 질문 드릴게요. 미중 패권 전쟁의 장기화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지금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23년 경제를 다시 돌아볼 거라고 한다면 그 미중 패권 전쟁의 뭐 장기화, 격화 이런 구간으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전쟁의 타겟이 대만이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군사적인 충돌까지 있다든가 대만을 어디로 편입시킨다든가 그런 네. 어떤 정치적인 지정학적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쪽에서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전쟁이 안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예. 레이 달리오 같이 이렇게 그 비둘기파라고 볼 수 있죠. 경제 네. 전문가들은 전쟁이 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이제 이런 해석인 겁니다.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이 네. 과연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는 건지. 네. 예를 들어서 하웨이를 금지한다고,나 그렇죠. 반도체를 이렇게 하는 게 예. 오히려 전쟁을 유발하는 건지 예. 아니면 전쟁을 막기 위한 건지에 대해서 네. 제넷 앨런 재무장관하고 이런 그분이 대표가 된 것 같은데 어쨌건 그 경제 엘리트들은 이러다가 전쟁 난다 진짜로 네, 라고 네. 보는 거고요. 네. 태평양함대 사령관이라든가 이런 국방안보 라인은 이렇게 전쟁 막아야 된다는 거죠. 아. 저는 근데 저보고 많이 선택하라 그러면 전쟁이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전쟁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국이요? 그래서, 그래서 전쟁이 안 날 것 같아요. 전쟁을 전제로 움직이니까 전쟁은 안 난다. 만약에 지금 미국의 엘리트들이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없었다면 저는 전쟁이 나는 국면이라고 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데 완전히 미국 공부를 해보면 미국의 그 안보 엘리트들이 목소리가 되게 커졌는데 바이든이 들어와서 완전히 대만 전쟁을 가정하고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IMF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월드뱅크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고조되고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다 찍어 누르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군요. 니네가 지금 전쟁 유발하잖아, 니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안보 전문가들은 달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시진핑 주석이 대만 먹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무력으로 편입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럴 경우 미국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전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으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떻게든 시진핑은 대만을 무력으로 편입시키려고 시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반도체를 두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는 핵심 산업이자 섹터를 놓고 미국이 칩4를 동맹을 구축하고 편입시키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도 이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대만을 자국으로 편입시키려는 무력적인 시도까지 할 거라고 보고 전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군사적 충돌까지는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전제하고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움직여요 미국이. 네. 그렇게 움직여서 저보고 찍으라 그러면 별일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움직이니까? 네, 그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행보를 안 했으면 아마 그로 갔을 것 같아요. 글로 갔을 것이다. 네, 정말 저는 바이든 정부의 천재들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안보 라인에. 네. 혹시 이란 게이트라는 거 아십니까? 그 레이건 정부 때 이란이 미국의 적성 국가였잖아요. 카터 정부 때 뭐 대사를 막. 근데 미국이 이란한테 무기를 팔았어요. 네. 이렇게 남미를 통해 갖고. 네.
행정부 핵심이 연루돼 있었고 사실은 레이건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문서를 안 했지만 다 감옥 갔어요. 대통령 빼고. 충성스럽죠. 대통령 보호했죠. 이야. 적성국가한테 무기를 파는 게 지정학이거든요. 네.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 아프가니스탄을 10년 이상 미국이 작업을 했는데 네. 왜 그 첨단 무기를 다 두고 나왔을까요? 황급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되자마자 황급하게 두고 나왔거든요. 네. 제가 지정을 공부하면서 완전히 소름이 돋고 이건 천재들이 작품이구나라고 느낀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질문할게요. 예.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의 서쪽에 있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국산 무기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미국 군인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고 있잖아요. 네네. 반도체가 별로 들어가지 않은 러시아 무기들이 그냥 속수무책이잖아요. 네. 제블린 같은 거에. 예. 그런 무기가 아프간에 잔뜩 있어요. 예. 아프가니스탄도 미국의 적대적이고 중국도 적대적인데 그런 중국이 서쪽을 도모할 때 네. 미국 입장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무기를 다시 반입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두고 나오는 게 쉽겠어요? 두고 나오는 게. 그렇죠. 두고 나온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이게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의 세계가 되게 매력 있네요. 제가 이쪽으로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너무 매력 있고, 책도 열심히 봤습니다만, 참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더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지정학적인 어떤 뷰 포인트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달러를 바라보고 미중 패권 전쟁을 바라보는 이런 세계 질서의 규칙을 좀 규명해보는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견지에서 좀 여러분의 교양 수준도 또 넓히고 그런 세계를 바라보는 어떤 뷰 포인트를 갖고 싶으시다면 참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잠시 이런 주제로도 넘어가 볼게요. 기축통화. 네. 중국이 달러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매우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적어도 자국이 달러 패권, 기축통화국으로서 등장하고 달러 패권처럼 그런 패권을 쥐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패권을 뺏고 싶어서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혹시 중국의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정의하고 계십니까? 중국은 심각하고 진지하게 기축통화국이 될 생각은 없어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중국은 제조업을 놓을 생각이 없거든요. 기축통화국이 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적자를 내야 되잖아요. 경상수지 적자를. 근데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내야지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적자로 가려면 미국처럼 소비국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다원화돼야 되죠. 그러면서도 뭔가 사회가 돌아가려면. 근데 흑자를 내는 건 우리도 옛날에 권위주의 정부 때 있었지만은 제조업을 잔뜩 키워놓고 거기에는 평균적인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주면서 그 정부의 정통성을 이제 유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방식을 중국이 고집하는 한 진지하게 기축통화국으로 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유럽의 통화동맹이라는 게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달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서유럽 몇 개 국가가 미국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달러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들 안에서는 달러로 장부만 계산할게. 그걸 통화동맹이라고 그게 이제 EU의 전신도 되는 거거든요. 그 실제로 장부만 상계하고 그 단위가 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쓰지 않아요. 지금 중국이 자기네들의 무역 파트너,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하려는 게 바로 통화동맹과 같은 모습입니다. 장부 상각이죠. 그러니까 그 위안화로 거래하는,데 사우디가 그 위안화를 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쓰진 않고요. 중국 물건 사는데 쓰는 거죠. 그것마저도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이 엊그저께 빈사람을 만나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한 다음에 그것마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우디에 골프 다시 PGA 들어오고 미국이 사우디를 놔줄 생각이 없어요. 놔주면 안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조금 반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여나 이제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보통 인터뷰랑 좀 다르지 않느냐. 왜 진행자가 말이 맞느냐. 진행자가 아니라 대담자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제 채널은 단순히 그냥 질문을 읽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오해하지 말아주십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좋아하시면 죄송한 표현인데 그 채널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대담을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보시는 거니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반대로 제조국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제조국의 지위를 잃어가고도 있고 의도든 의도치 않든 그렇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리쇼링, 차이나 엑소더스 네. 혹은 프렌드 쇼링. 네.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과 친한 국가들의 네. 공장을 이전시키는 그렇죠. 친구들이 아닌 나라로부터는 공장을 빼는 그런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조국으로서의 지위, 생산 기지로서의 지위가 계속 잃고 있는 과정이고요. 네. 또 중국 자체적으로도 중국 정책, 공산당 공약 같은 것들을 보면 쌍순환 정책이라 해가지고 다소 대외 의존도를 높이기보다는 자국 자체적으로 소비국이 되자, 소비 강국이 되자 하는 방향으로 또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축통화국이 되는 순간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경상수지 적자국이 돼야 된다라는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인 그 정세의 움직임은 그런 모습에 부합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혹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 국제지정학 전문가들 중에 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 중에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거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주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의 데이터로도 나오는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외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준비 자산으로서 위안화는 2, 3%대고요. 네네. 미국은 60%대거든요. 네네. 이거는 뭐 1위 개념이 아니라 그럼요. 완전히 상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세계 최대 무역 국가입니다. 네. 미국을 앞서요. 예. 근데 무역 규모에서는 위안화를 써도 한 20% 써도 될 것 같은데 안 쓰거든요. 네네.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 네. 신뢰가 없죠. 신뢰가 없다. 네. 우리가 달러용을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네. 한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 신뢰를 여러 나라가 그래도 이상적이진 않지만 자기 나라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FOMC 회의를 우리는 다 그렇죠. 스케줄을 알고 있고 네네. 투표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인민은행에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 자산을 그렇게 축적하고 싶지 않은가 보죠. 너무 좋은 포인트시고요. 저도 또 계속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충돌되는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려서 저도 좀 방향성을 이제 균형을 좀 잡고 싶은 마음에 여쭙고자 합니다. 물론 중국이 기축통화국이 되고자 하진 않을지 몰라도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을 뺏고 싶은 마음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국으로서 패권을 쥐게 된 그 배경을 얘기하면 길잖아요. 근본이 이제부터 브레튼 우드 체제 쭉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계기가 바로 이게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자라는 그 계약. 네, 페트로달러. 네, 페트로달러잖아요. 근데 이 페트로달러로서의 지위를 미국이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다소 석유라는 자원이 아닌 재생에너지라든가 원자력까지 포함해서 그런 탄소 프리한 에너지, 그러니까 카본 프리, CF죠. CF 체제로 가고자 하는 CF100을 주장하고 있는 권역이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자국에서 생산하는 원유의 1대 소비자가 미국이었는데 이제 중국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만약에 미국 편 들래 중국 편 들래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저는 당연히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바뀌는 거죠. 계속 바뀌는데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사우디 입장에서 굳이 미국 편 들 수가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유럽, 한국, 일본, 이 오세아니아, 호주 이런 권역과 하나의 동맹국을 결성하고 나머지 국가들 중국, 러시아, 중동 포함해서 남미, 아프리카까지 하나의 또 다른 그 동맹국으로서의 권력을 가져가는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이런 전 탈세계화로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이쪽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금 카본 프리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그렇겠죠. 왜 카본 프리로 가냐? 기후변화 대응을 왜 하냐? 니들은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많이 뿜어내면서 이렇게 성장했고 제조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겨놓고 이제부터
카본 프리를 주장하면 어떡하냐라는 입장에 석유를 주장하는 이런 입장에 여기랑 완전히 달라요. 체제도 그렇고요. 네.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희 경우에는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미 결탁을 시작했고 일정 부분 위안화로 원유를 거래하도록 했고 또 브릭스 체제가 이쪽 권역에 들어가지 않은 중국 권역의 브릭스 체제에서도 브라질과는 이제 위안화로 결제하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단기간 안에 10년, 20년 내에 달러 패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만큼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외 지급결제 통화 비중으로 보면 달러가 지금 44%인데 위안화가 고작 3%대 후반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2021년 기준으로는 0%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스테이터스를 보기보다는 3.3, 3.5, 3.6을 보기보다는 과거에 0이었는데 10년 후에 2로 올라오고 또 10년 후에 3, 4로 올라오고 그러면 10년 후에 10으로 올라간다 만약에 그러면 그만큼 달러의 비중은 자동적으로 줄잖아요. 비중이니까 그런 식으로 점차 달러의 어떤 패권 그 지위를 좀 무너뜨리기 위한 움직임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네, 혹시 5년 전에 그 지정학이 별로 주목받지 못했을 때, 그 국제 정세를 이코노미스트들이 많이 논할 때 그 관점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제가 보고 그 설득력이 있고요. 근데 군사 지정학적 개념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프레임에서는. 왜냐하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2차 전지 얘기를 잠깐 드리면 2차 전지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리튬이라는 게 있어요. 리튬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한 7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현 시스템이 돌아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군사 지정학적으로는 그만큼 안 나오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튬은 남미에 묻혀 있어요. 칠레, 페루, 볼리비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광산을 중국의 공영 기업들이 많이 산 겁니다. 그렇죠. 위기가 발생하면 그건 중국 게 아닙니다. 위기 발생 시에는 왜냐하면 군사지정학이 작동하거든요. 중국의 해군이 서태평양도 힘든데 미국의 남미까지 중국의 해군이 힘을 투사할 수 있을까요? 군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리튬은.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리튬은. 중국 안에 있는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수치를 같이 봐야 돼요. 재밌는 표현.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하는 게임일 때는 이제 뭐 자본주의 시스템의 소유권 너무 중요하니까 중국이 리튬 광산을 몇십 % 갖고 있고 중국의 지배력이 얼마고 이런 게 중요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실제로 군사지정에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 수출국은 중국이지만 그 석유 수송선을 보호해 주는 거는 중국이 아니거든요. 미국이 단기에도 문제가 돼요. 해적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안보만이 아니라 그 호르무즈 해협으로서 나와서 중국까지 19일 걸리는 그 유조선이 가는 동안 누가 지킬 것이냐. 인도양을 지나야 되거든요. 인도양에서 중국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중국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해군의 힘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너무 뷰티풀한 설명인데 그것은 현재 시스템이 작동했을 때를 전제로 패권의 이양을 많은 학자들이 예견했죠. 중국은 올라오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지정학자들이 갑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야, 니네 군사 지정학을 잊었어. 미국이 그렇게 놔두겠냐? 이렇게 미국이 만든 판에서 군사적 행동만 판에서 중국이 이렇게 앞서는데 미국이 이거 확 밑장 빼버리지 않겠냐? 중국이 리튬을 그 전쟁 시에도 남미의 70%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미국의 해군이 지켜준다는 게 말이 되냐? 중국하고 미국이 대립하고 있는데 군사지정학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다른 룰이 통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사우디 같은 나라는 중동이라는 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게 이런 군사지정학적인 개념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가 이렇게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고 해서 국경이 신성화되고 보호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본하고 아무리 으렁대도 우리에게 일본이라는 국경의 개념이 있고 일본도 우리라는 국경의 개념이 있죠. 독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막 서로 으르렁대지만 근데 중동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독도 같은 게 아니고요. 그냥 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네. 오만, 예멘 이런 나라가 나라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늘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리아도 그렇고. 예. 네. 그런 데서 룰 베이스의 사고만 한다? 전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제 경제를 보고는 있지만 여러 다른 인근 학문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전 포인트를 통해서 좀 균형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가 어떻게 전개되든 여러분이 그 균형을 찾고 어떻게 이 세계 경제나 정세의 움직임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해석하실 때 여러분께도 아마 이렇게 균형을 찾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미국이 지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기회.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관점도 그렇고요. 네. 아니면 지정학적인 관점도 그렇고요. 네. 이제 미국이 뭔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네. 그런 정세의 국면이다. 네. 그냥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다거나 할 때 미국이 이게 마지막 기회니 뭔가 극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해했습니다. 2010년대 초기에 오바마 1기 때까지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안에서도 중국과 미국과에는 차이가 없고 한 몸이기 때문에 패권의 이양이 자연스럽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에 미국 국회에서 물어봐요.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힐러리 국무장관이 깔깔깔 웃으시면서 중국이 미국이 만든 체제에서 컸는데 미국한테 도전한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초고 엘리트들 중에 WTO에 가입시키고 이런 거요? 그렇죠. 미국의 초고 엘리트들 중에 우리가 정치 엘리트들 중에 친중파 두 패밀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부시고 하나가 클린턴이에요. 클린턴은 패밀리가 이제 부부고 부시는 아버지 아들이죠. 근데 중국한테 불행이 닥칩니다. 이 두 패밀리가 민주당 공화당 정부 입지를 잃어버렸죠. 반중만 남았어요.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라든가. 오바마 2기 때부터 확 돌았습니다. 리밸런싱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느낀 거예요. 평화적인 패권 이양은 없고 중국을 놔두면 이미 PPP인가? 그거는 중국이 앞섰을 거예요, 그때쯤. 그 GDP에서 물가 조정을 하는. 구매력 기준 말씀. 구매력 기준이요. 맞습니다. Purchasing power.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막 쏟아냈죠. 독일이 영국을 앞섰거든요, 1차 산업 생산에서. 그러면서 1차 대전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퀴디데스의 함정이니 막 이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쟁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라는 게 나왔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결과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도는 중국이 더 이상 비상하기 전에 날개 하나는 꺾어 놓자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꺾어놔야 된다. 자, 그러면 미국의 그 세계의 경찰이라는 지위, 이거는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진짜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미국은 중국을 꺾거나 꺾지 않거나 미국은 철수입니다. 우리 한국에 미군 철수가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찰적 지위가. 그렇죠.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철수합니다. 제가 마의 1조 달러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0.6에서 1조 달러인데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지금 저하고 교수님이 했던 이 지정학적인 패권에 관련한 최근의 스토리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8년에 세계사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가 리만 브러더스 사건이 미국이 전 세계를 보는 앞에서 수치를 당하죠. 그렇죠. 미국이 문제를 만들고 뒤집어 쓰죠. 하나는 베이징 올림픽입니다. 그러네요. 베이징 올림픽은 바로 영광의 차이나죠. 그거를 지도한 게 바로 그 당시에 주석이 아니었던 시진핑입니다. 상임위원 중에 베이징 올림픽을 담당했죠. 근데 저는 베이징 올림픽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화봉송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성화봉송이요. 티벳 인권 문제 때문에 그 성화봉송이 난항을 겪습니다. 한국에서도 폭력 시위가 중국인들과 한국 시위대 사이에서 있었고요. 시발은 파리입니다. 파리에서는 그 성화가 꺼지기도 했어요. 중국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티베트 인권 때문에. 인권 때문에. 그 반대 시위가 인권 문제가 있는 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그때부터
그 중국이 후진타오 시절에는 많은 낙관론자들한테 희망을 줬어요. 중국도 굉장히 부드러운 나라가 될 거고, 네. 문명화될 거고, 네. 산업이 발전하면서 단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산업 지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지도 영도할 수 있는 문화 강국이 될 거라고 본 거죠. 네네. 근데 그 모든 게 그 성화봉송에서 깨지는 겁니다. 네. 성화봉송이 방해를 받으니까 중국 안에 국수주의가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그거를 자신의 권력의 기반으로 삼은 게 바로 시주석입니다. 네네. 이상하잖아요. 네. 등소평의 유언에 따라서 계속 2년임만 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네. 시주석 계속 할 생각을 그렇죠. 오래전부터 했단 말이죠. 그게 통했던 거는 바로 뭐냐면 베이징 올림픽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미국을 자기네들이 먹여 살리는 생각을 한 거잖아요. 네. 미국을.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은 망한 나라고. 네.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중국이 제일 먼저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 그러니까 경기 부양 정책을 내세우는데 그게 0.6조 달러입니다. 6천억 달러. 네. 그래서 IMF가 뭐 다 환영해요. 중국이 그래도 우리를 살리는구나.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2008년도 위기가 없었어요. 맞아요. 중국이 옆에 있었고 중국이 엄청나게 맞아요. 소비를 해줬잖아요. 우리도 별 위기를 안 느꼈죠. 역성장을 안 했습니다. 0.6조 달러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0.6조 달러가 전부 시멘트 만들고 철근 만들고 구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버서플라이가 일어나요, 중국에. 그래서 시진핑한테 필요한 게 쌍순환, 서진, 1대1로입니다. 거기 0.6달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발이 묶여요, 지금. 부채가 악성화되는 거죠. 이게 계속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높아진 자존감, 그다음에 부실화된 0.6조 달러. 근데 미국에 또 0.6조 달러에서 1조 달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국방비가 0.8조 달러입니다. 8천억 달러. 미국이 한 해에 국채에 대해서 지불하는 이자 비용이 최근에 올라갔는데 이자가 올라니까 그게 0.6조 달러입니다. 니얼 퍼거스 같은 국제 전문가들은 미국 제국을 연구해 봤을 때 한 나라가 매달 갚는 국채 이자 비용이 국방비보다 올라가면 그 제국의 몰락이거든요. 2035년으로 시계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채에 대해서 내는 이자가 쿠폰 이자 지급이 미국의 해군력을 유지하거나 공군력 유지하는 국방비를 앞서는 게 2035년. 근데 더 앞당겨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자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중국과 무관하게 세계로부터 철수합니다. 라는 게 이제 지정학자들의 예측이죠. 모든 지정학자 예측은 아니지만 설득력 있는 예측이죠. 힘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계속 재정 적자를 내면서 해군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 나라 보호하려는 수준이 아니라 유라시아에 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정말 세계 경찰로서의 자리, 지위가 좀 이제 소멸될 수 있다. 점차. 그거 좀 재밌는 포인트인 거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미국이 갖고 있는 하나의 비장의 카드라고 할까요? 중국의 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굶어 죽게 할 수 있다. 가난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카드를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래를 지정학적으로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정학적으로는. 첫 번째, 지리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은 다 우호적인 나라를 딱 면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결과적으로 소멸할 것이다. 소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위가. 중국의 어떤 경제적 지위가.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유라시아에서. 왜냐하면 중국은 핵을 가지고 있는 5개의 나라인가 4개의 나라인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러네요. 인도, 파키스탄, 그다음에 북한도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에도 있으니까 사실상 바다를 건너서 5개가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는 완전히 지정학적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중국은 바다가 동쪽으로만 열려 있고 그것도 섬의 띠로 열도라는 걸로 막혀 있어요. 그게 대만이 중국에게 중요한 이유거든요. 서쪽은 완전히 바다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서쪽으로부터 석유나 물건을 다 갖고 오거든요. 그게 말레카 해협을 지납니다.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거기를 미군이 결국은 힘을 투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뭔가를 하면 미국은 말레카 해협을 봉쇄하겠죠. 그러면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가지고 과다르항에서 석유를 받아가지고 육로로 석유를 운송해야 됩니다. 엄청 비싸겠죠. 그러면 중국의 뭐 수억 명을 굶어 죽게 할 수 있다. 피터 자연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지금 서방이 제재하잖아요. 러시아는 식량하고 에너지가 다 자급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은 식량, 에너지 다 자급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말레카이업을 막고 외국 기업들을 철수시키면 피터 자인이 5억 명인가 3억 명을 얘기했어요. 네.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그 중국의 수억 명을 굶어 죽게 할 수 있는 그 비장의 카드라는 것은 해군이네요. 해군력. 그럼요. 미국은 해군 빼면 의미가 없고요. 네. 우리가 달러 시스템은 결국은 해군 시스템입니다. 그럼 중국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용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우리가 뭐 바둑을 다 이렇게 고수들 간에 다 원래는 팽팽해야 되지만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중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도발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예측이고요. 안보 라인은 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대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안보 라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중국이 대만 얼마든지 야욕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2027년과 2025년이 문제인데 특히 2025년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양당 중에 어느 당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했을 때 미국이 지금 양당 정치가 분열적이거든요. 그래서 내전 상태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럴 때 중국의 칩이 미국의 금융기관에 다 꽂혀 있어요. 거기서 뭔가 머리어가 작동해갖고 금융 해킹이 일어난다고 보여요. 이건 진짜 안보 전문가의 상상력인데 그래가지고 대선 이후에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융이 몰락을 하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칠함대를 못 보내는 거예요. 대만한테 이렇게 하더라도. 칠함대가 가야 말레카도 맞고 뭐. 근데 칠함대를 못 보내는 거죠. 재밌습니다. 지금 뭐 원래 약속했던 시간을 훌쩍 넘어서 말씀 많이 나눴는데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특히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이 책에 기초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이런 얘기는 해주고 싶다. 이런 것을 꼭 여러분 주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지막 그 조언 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 책을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외교가 정치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도 좀 편하게 썼고 말도 편하게 했는데 맞아요.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지금 돌아다니는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교가 정치화돼 버렸어요. 정치화됐습니다. 그래서 정치화되면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지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어떤 것을 그냥 맥락 속에서 보지 않고 진영 속에서 보거든요. 선과 악, 뭐 미추 이렇게 봅니다.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이 지금 경사면 위에 있는 쇠구슬입니다. 지정학에 가장 취약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지정학을 통해서 또 한 번 비상할 수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여기서는 선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과 팩트가 중요합니다. 너무 과감한 추론, 과감한 상상력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경제나 사회 현상이나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치적인 관전 포인트로 좀 바라보시면 이게 뭐는 옳고 뭐는 그르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현상들을 일부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고 느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이 책을 통해서 또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지정학적 그 백그라운드를 어느 정도 장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